현대 농구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스페이싱이라고 할 수 있다. 스페이싱이란 무엇일까? 스페이싱이란 간격, 즉 공간을 의미한다. 넓은 공간을 활용한 공의 움직임과 스크린, 또 그로 파생되는 돌파와 슛이 대표적인 현대 농구의 모습일 것이다. 스페이싱에 활용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커리와 탐슨, 듀란트의 외곽슛이 수비를 이끌어내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커리와 탐슨의 슈팅력이 없는 일반인들도 과연 스페이싱이 가능할까? 그렇다. 골스의 공격이 스페이싱을 극한으로 활용한 것이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볼 것은 스페이싱의 기본을 알아보려고 한다. 스페이싱의 응용이 공간의 창출이라면 스페이싱의 기본은 공간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농구에서 공간은 개인의 공간과 팀의 공간으로 나뉜다. 개인의 공간이란 생소하지만 농구에서는 카운트라는 개념이 있다. 카운트란 공이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패스의 개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원카운트 같은 경우 패스 한 번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원카운트이고 패스가 두 번이 필요하면 투카운트라고 한다. 우리는 상황에 맞는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 먼저 수비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내 수비가 볼로로부터 원카운트 거리에 있다면 패스 한 번으로 공이 전달되므로 내 수비와 가까이 붙어 막을 것이다. 만약 투카운트 이상의 거리에 있다면 패스가 한 번에 가지 못하며 멀리서 패스한다 하더라도 공이 이동하는 시간이 비교적 기므로 조금 떨어져서 내 마크만 수비하기보다는 도움 수비나 컷인을 방해하는 등의 부가적인 수비도 할 것이다. 그럼 공격수 입장에서는 어떨까? 공격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카운트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즉 공격수 사이의 간격을 너무 좁게 둔다면 한 명의 수비수가 두 명의 원카운트의 공격자를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은 즉슨 돌파는 도움 수비 때문에 하기가 힘들고 패스를 해도 수비의 범위 안에 있으니 무의미하게 된다. 즉 슛, 드리블, 패스 세 가지 옵션 중에서 두 가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나타난다. 즉 너무 멀거나 좁게 서지 않고 적절한 개인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은 공격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지 상태일 때는 물론이고 볼러가 움직일 때도 말이다. 이 간격을 유지하지 않는다면 나의 공격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팀 공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팀의 공간을 알아보자. 농구에서는 코트를 반으로 쪼개어 스트롱 사이드, 위크 사이드라고 구분한다. 스트롱 사이드는 공이 있는 지역을 말하며 위크 사이드는 공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공격자는 스트롱 사이드에서 공격자의 수적 유리함 혹은 수비가 비교적 밀집되지 않는 상태를 원할 것이고 수비수는 반대로 스트롱 사이드를 철저히 막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스트롱 사이드를 공격자가 유리한 상황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방법은 위크 사이드로 패스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위크 사이드는 공이 옴으로써 스트롱 사이드가 되고 수비가 오기 전까지는 공격자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물론 패스뿐 아니라 스트롱 사이드를 유리하게 만드는 방법은 맨스크린,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스윙 등으로도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스트롱 사이드에서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공이 있는 쪽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다. 내가 감으로써 내 수비도 따라와 공간을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격을 위한 움직임이 오히려 공격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농구에서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다.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종식되지 않고 있다. 행방이 묘연해진 농구 골대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며 백보드만 남아있는 흉물스러운 것들만 코트를 차지할 뿐이었다. 원래 실내 체육관은 동호회 활동이 아니며 하늘의 별 따기여서 유일한 희망인 길거리 농구가 불가능하게 되어 농구인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있었다. 농구에 소모할 시간이 빠졌기에 텅 비어버린 여가 시간을 채울 것이 필요하고 그때 내가 추천했던 것이 슬램덩크 모바일이었다. 해당 영상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슬램덩크 모바일은 실제 농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농구 게임이라는 것이다. 농구의 재미 중 하나인 상대방과의 수싸움 또는 상황마다 해야 하는 움직임 등을 통해 득점했을 때의 쾌감을 슬램덩크 모바일로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황에 맞는 공 없는 움직임을 슬램덩크 북산팀의 식스맨 권준호를 통해 알아보려고 한다. 권준호는 키 178에 62kg의 선수로 일반 아마추어 농구인들 중에서 평범한 피지컬을 가진 선수다. 원작에서 이 캐릭터가 묘사되는 모습은 전형적인 작은 육각형, 아무 특징이 없는 무색무취의 선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특출난 장점이 없다는 것이지 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선수라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원작 능남과의 경기에서 위닝 3점샷을 꽂은 것처럼 특출나지 않았을 뿐 누구처럼 결핍되어 있는 선수는 아니었다. 슬램덩크 모바일에서도 권준호의 이러한 평범함은 잘 반영되어 있다. 드리블 스킬은 단순 돌파밖에 없으며 공격 스킬은 크로스오버 이후 미들슛, 받자마자 공격하는 퀵슛이고 궁극기도 평범한 3점슛이다. 하지만 평범한 이 스킬들을 도징이라는 스킬 하나로 권준호의 공격 기술들을 유용하게 만들어준다. 이 도징이란 우리가 흔히 컷인이나 스크린을 탈 때 갑자기 뛰듯 공이 없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기술이다.
사실 기술이라기엔 별다른 스텝이 필요 없으며 두 다리와 체력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단순한 기술이다. 하지만 이 순간적인 가속이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별다른 기술 없는 평범한 슈팅이어도 수비수에게 충분한 위협이 된다. 그렇다면 이 도징은 어느 타이밍일 때 써야 할까? 바로 공이 멈추었을 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이 어디론가 이동 중, 즉 비행 중인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찬스가 발생하더라도 패스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공 없는 움직임을 할 때 패스를 받고자 하는 위치에 속도를 죽여 머무르게 되고 그 타이밍에 패스가 오지 않으면 수비수가 속도를 죽이는 사이에 따라올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팀원이 공을 잡고 있는 상황에 움직여야 한다. 앞에서 말했던 패스 타이밍이 늦으면 도징 이후 수비수가 따라올 수 있으며 즉 원하는 위치로 이동한 즉시 패스를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이다. 하지만 팀 플레이를 미리 맞춰놓은 것이 아닐 때 길거리 농구나 게스트 혹은 연습을 따로 하지 않는 팀에서는 동선에 맞추어 패스를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사람이 패스의 움직임을 맞춰야 하고 그 방법 중 가장 쉬운 것이 기브앤고다. 기브앤고는 말 그대로 공을 주고 뛰는 것이다. 이 간단한 플레이의 장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로 기브앤고는 내가 공을 받는 타이밍을 내가 패스 주는 타이밍으로 조절할 수 있어 패스 타이밍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팀원이 나의 패스를 받았다는 것은 나를 시야 안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라 내 움직임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마지막으로 내 패스를 받는 순간 내 수비수가 순간적으로 공 쪽으로 시야가 뺏길 수 있어 오픈 찬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슬램덩크 모바일 권준호의 평범한 슈팅이 평범한 달리기와 합쳐져 특별한 공격이 되듯 우리도 화려한 기술들이 없어도 달리기 하나로 득점을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자. 농구를 바탕으로 한 많은 TV 프로그램들이 있었고 그중 뭉쳐야 쏜다, 앤썸 타이거즈, 우리들의 공교시, 버저비터, 클러치타임 등 농구팀의 성장을 다루는 예능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많은 프로그램들 중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속공이었다. 속공이란 무엇일까? 속공은 공수가 전환되는 상황에서 빠르게 이루어지는 공격을 말한다. 그렇다면 왜 속공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건 속공이 농구에서 가장 성공하기 쉬운 공격 방법이라서 그렇다. 속공 상황에서는 수비수들이 이동 중이기 때문에 공격자와 충돌 시 대부분 수비수 파울이 되며, 또 수비수가 스텝을 좌우가 아닌 뒤로 밟기 때문에 공격자의 방향 전환을 따라가기 힘들어 공격자에게 매우 유리한 환경이 주어진다. 특히 속공은 아마추어 팀에게 더욱더 중요하다. 프로 선수만큼 슛이 좋지 않기 때문에 슛 실패로 인해 수비 리바운드가 비교적 많이 발생하고, 또 돌파나 패스의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스틸과 블락으로 인한 턴오버도 많이 발생된다. 앞에서 말한 수비 리바운드, 스틸과 블락은 엔드라인을 나갔다 오지 않아도 곧바로 공격이 가능하기에 훨씬 쉽게 속공으로 연결할 수 있어 속공 연계가 잘 되는 팀이라면 그렇지 않은 팀에 비해 몇 배나 많은 득점 찬스를 갖게 되는 것이다. 선출들이 다수 있는 최강자전 슈퍼모어 대회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아마추어 농구팀 대회 평균 득점이 40점을 못 넘기는 것을 생각했을 때 속공의 가치가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속공은 단순 득점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공격팀은 속공을 할지 말지를 정하고 템포 조절이 가능하지만 수비 입장에서는 상대팀의 속공 전개 여부를 알지 못하므로 일단 빠르게 수비 진영을 갖춰야 하기에 체력이 소모되며, 또 항상 속공 수비수를 염두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 골대와 가까운 플레이, 오펜스 리바운드나 커딩 등에 소극적이게 된다. 즉 속공이 갖고 있는 팀적 가치는 단순 공격뿐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속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속공에서 임의로 역할군의 명칭을 붙이자면 러너, 링커, 리바운더 세 가지로 나뉜다. 러너란 먼저 뛰어나가는 역할을, 링커란 러너에게 공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리바운더란 공수 전환 이후 처음으로 링커에게 공을 전달하는 역할을 말한다. 즉 속공을 간단히 얘기하자면 공수 전환 이후 리바운더가 링커에게 공을 주고 링커가 러너에게 공을 주면 러너가 득점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단순해 보이는 공격 전술에서도 공격의 질을 나누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먼저 러너부터 얘기하자면 첫째로 공수 전환 이후 링커와 사선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 골대로 가장 빠르게 가는 경로는 당연히 코트 중앙에서 일직선으로 뛰는 것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코트 중앙으로 달렸을 때 머리 뒤, 즉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운 곳에서 패스가 올 수 있다. 하지만 링커와 사선인 동선으로 뛴다면 옆을 보며 달리기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훨씬 쉬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이서 속공을 뛸 때는 2번 4번 라인을, 3명이서 속공을 뛸 때는 러너들이 사이드로 뛰어 1번 3번 5번 라인을 뛰는 것이다. 그리고 3인 속공의 경우 러너가 3점 라인에 도달할 때 골밑으로 뛰어가는데, 이때도 림과 직선인 동선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시야를 확보하기 쉽게 약간 곡선으로 이동해야 공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여담으로 투3 지역 방어일 때 위와 같은 속공 동선의 최적화를 위해 앞선 링커 수비수와 뒷선 러너 수비수를 같은 방향에 배치해야 러너들의 동선이 단축되어 속공이 훨씬 수월하게 된다. 두 번째는 첫 번째의 연장선으로 팀원과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속공의 의미는 공격자가 더 많은 아웃넘버 상황을 만드는 것에 있다. 하지만 동선이 겹치게 된다면 아웃넘버의 이점을 놓치게 된다. 공간의 확보는 상대 코트에 도착했을 때에도 지켜야 할 요소다. 만약 러너들이 상대 코트 3점 라인에 도착했을 때 러너와 링커 모두 동시에 골밑으로 진입한다면 동선이 겹치기 때문에 수비수가 모든 공격수를 수비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러너가 번갈아가며 엇박자로 컷인을 하거나 한 명은 3점 라인에 서있어 자신에게 수비수를 묶어 골밑에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좋다. 링커 역할이 속공 시에 주의해야 할 상황은, 첫째로 링커가 리바운더 눈앞으로 이동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리바운더는 상대팀과 박스아웃을 하는 등 몸싸움을 하는 상황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수비수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이때 링커는 리바운더가 쉽게 패스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이동해야 공의 전달이 빠르게 이루어져 속공의 연계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로 러너에게 미리 패스를 하라는 것이다. 간혹 상대 골대 코앞까지 드리블을 치고 가다 러너에게 패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된다면 러너들이 자신들의 속도를 살리기도 힘들며 또 드리블 없이 스텝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실수가 유발되기 쉽다. 무엇보다 수비수들은 코트 중앙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하프라인 근처에서 사이드로 공을 전달해 주어야 중앙에 있던 수비수들을 흔들 수 있어 공격이 용이해진다. 세 번째는 러너를 고립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다. 골대로 달려가는 러너에게 공을 전달했을 때 러너에게 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 러너와 멀어지다 못해 아예 반대 사이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공격자가 수적으로 많은 상황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격수가 수비수보다 많을 때에는 러너에게 비교적 적은 공간을 주더라도 반대편 러너에게 공을 전달해줄 수 있도록 패스를 받기 쉬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리바운더가 속공 시에 주의해야 할 상황은, 첫째로 링커에게 최대한 빠르게 패스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빅맨들 중 습관적으로 리바운드 후 드리블을 치거나 링커에게 설렁설렁 패스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소요되는 짧은 시간이 속공을 지연시키는데 생각보다 매우 큰 영향을 준다. 개인적으로 카멜로 앤서니의 오클라호마 시절 중 큰 단점 중 하나가 리바운드 이후 본인이 드리블을 치고 나가는 것과 링커에게 느린 패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리바운더가 링커에게 바로 패스를 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공격 전개 속도에 있어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상대팀이 득점에 성공했을 때도 속공 찬스가 날 수 있으니 빠르게 엔드라인 밖으로 이동하여 링커에게 공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두 번째로 리바운더도 속공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리바운더가 링커에게 공을 전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야 한다. 이때 리바운더는 링커 뒤를 쫓아가는 형태로 속공을 전개하는데, 이는 공격에 실패했을 때 리바운더가 속공 수비수로 전환하기 위함이고, 또 속공이 저지되었을 때 후열에서 2차 속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2차 속공은 강한 위력을 가지고 있으니 리바운더도 속공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상황에 따라 내가 러너, 링커, 리바운더 모든 역할을 맡을 상황이 오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모두 숙지하는 것이 좋다. 명심하자, 속공은 농구 공격의 기초이며 무엇보다 킬패스, 크로스오버 등 스킬을 뽐내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다. 농구의 전술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하다. 단순히 코트 위에서 몸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뛰는 타이밍, 또 그에 맞는 스텝, 움직이는 속도와 각도 등 매우 복잡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전술에 항상 포함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스크린이다. 스크린이란 몸을 이용해 수비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수비자의 진로를 방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고, 단순한 피켓롤 뿐만 아니라 스크린은 항상 코치들의 플레이북에 존재한다. 다시 말해 스크린을 이용할 줄 모른다면 공격적인 면에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이번 영상에서 스크린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스크린이 성공했다는
것은 곧 수비수가 스크리너한테 진로가 막히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수비수의 진로를 막을 수 있을까? 스크린을 사용하는 상황을 보면 3명의 사람이 있다. 스크린을 이용하는 볼러를 막는 수비수, 수비수를 막는 스크리너.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세 사람의 사이에 공간이 모두 없어야 스크린이 성공적으로 걸리게 된다. 이 세 가지 공간 중 하나라도 열린다면 수비자는 스크린을 피해 볼러를 쫓아갈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각각의 공간은 어떻게 닫을 수 있을까? 먼저 스크리너의 역할을 알아보자. 일단 스크린의 크기가 클수록 좋다. 스크린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수비수의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는 범위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범위가 크다는 것은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의 넓은 부분인 앞면으로 스크린을 하고 또 다리 사이를 넓게 잡아 최대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스크린을 크게 만드는 것이다. 다리의 간격을 넓게 잡는 것은 스크린을 크게 만드는 것에도 있지만 수비수와의 충격을 버텨야 하는 이유도 있다. 진로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충격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수비수의 발을 스크리너 두 발 사이에 위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비는 사이드 스텝 혹은 크로스 스텝을 이용하여 볼러를 쫓는다. 수비가 움직이는 방향은 가로라는 것이다. 수비수의 발을 내 두 발 사이에 위치시킨다면 결국 수비수의 이동 경로는 스크린 쪽으로 움직이게 된다. 수비수의 발을 두 발 사이에 두지 않는다면 스크린을 너무 높거나 낮은 곳에 위치시켰다는 얘기다. 스크린의 위치가 높거나 낮으면 수비수가 스크린을 피할 공간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면 볼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스크린이 완성된 순간에 움직여야 한다. 스크린이 완성되기 전 볼러가 스크린을 타려고 한다면 스크린의 위치가 높거나 낮거나 혹은 멀리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상태에서 스크린을 타려고 한다면 세 가지 공간 중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수비수는 스크린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스크리너가 무리하게 그 공간을 메우려고 한다면 오펜스 파울이 나오기 쉽다. 또 스크린이 완성되고 뒤늦게 이용하려 한다면 수비수는 이미 스크린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발을 스크리너 앞으로 빼놓아 스크린을 피할 수 있게 만든다. 스크리너가 수비수의 발을 자신의 발 사이에 못 넣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스크린을 이용할 때에는 볼러는 스크리너와 어깨와 맞 닿을 정도로 붙어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스크리너와 떨어져서 스크린을 탄다면 볼러와 스크리너 사이에 공간이 생기게 된다. 그때 수비수는 그 공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볼러를 쫓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스크린을 이용할 때에는 외곽슛을 쏘려고 하든 돌파를 하려고 하든 스크리너의 어깨를 스치며 이동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볼러가 슛이 있어야 한다. 공을 쥐고 있는 사람이 슛이 없다면 대부분의 수비수는 슛과 패스만 막으면 되기 때문에 멀찍이 떨어져서 막는다. 스크린은 수비수가 붙지 않으면 의미가 없게 된다. 아무리 좋은 위치에 스크린을 걸어도 볼러와 수비수 사이에 공간이 있어 피하기도 쉬울 뿐더러 애초에 슛이 없다면 앞이 아닌 뒤로 피하면 되기 때문에 스크린은 무용지물이 된다. 실제로 피켄롤 PPP 순위에 슛이 없는 가드들 루비오, 론도, 시몬스는 순위권 밖이다. 따라서 스크린을 이용하려면 슛이 항상 있어야 한다. 슛이 없는 가드는 그 흔한 피켄롤도 하기가 쉽지 않다. 스크린은 매우 강력하면서 중요한 공격 방식이다. 스크린이 오는데 스크리너한테 패스를 주는 바보가 되지 말자. 현대 농구에서 볼 핸들러에게 가장 요구되는 능력은 피켄롤일 것이다. 피켄롤은 대체로 빅맨이 가드에게 스크린을 걸어 볼러 수비수의 길을 막음으로 볼러에게 슛 또는 돌파 찬스를 만들거나 동시에 스크리너가 본인이 골밑의 빈 공간을 침투하거나 상대 수비와의 미스매치 상황을 이용하여 골밑을 공격하는 전술을 말한다. 볼러에게 스크린만 걸어주면 준비 자체는 완료인 비교적 세팅이 필요하지 않는 전술이며 이론상으로는 매우 강력한 공격 전술이기 때문에 피켄롤은 현대 농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공격 전술이다. 또 그러한 피켄롤을 막기 위해 다양한 수비 전술도 발전해왔다. 해치, 드랍백, 네스팅, 슈, 아이스 등 수비수의 동선을 꼬거나 순간적으로 수비수 한 명이 도움 수비를 가 2대3 구도를 만드는 등 인원수 싸움을 통해 피켄롤 공수를 이기고자 했다. 마찬가지로 피켄롤을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더 강한 공격력을 위해 인원을 추가해서 피켄롤을 전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영상에선 3명이서 하는 피켄롤 방법 중 하나인 스페인 피켄롤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이 스페인 피켄롤은 매우 간단한 전술이다. 기존 피켄롤과 동일하게 3점 라인 근처에서 볼러와 스크리너가 위치하지만 스페인 피켄롤은 스크리너에게 스크린을 걸어주는 백 스크리너가 있다는 큰 차이점이 있다. 이 백스크리너의 역할은 스크린 이후 골밑으로 침투하는 빅맨이 득점하기 쉽도록 빅맨의 수비수의 길을 막는 것이다. 백스크리너가 만들어내는 효과는 수비수들에게 전후의 이지 전달을 강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볼러의 골밑 진입을 막기 위해 빅맨이 뒤로 처지는 드롭백 수비의 경우 백스크리너가 빅맨 수비수의 뒤를 막았다면 빅맨 수비수는 뒤로 가는 동선이 차단당해 움직일 수 없어 골밑 쪽 공간이 텅텅 비어 공격수가 쉽게 득점을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백스크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빅맨 수비수가 뒤에 있는 백스크리너에게 신경을 쓰는 순간 볼러와 반대 방향에서 스크린을 걸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볼러를 놓치게 된다. 빅맨 수비수가 백스크린을 피해 빅맨 공격수를 쫓아갔다고 하더라도
볼러의 수비수가 스크린으로 인해 볼러의 뒤를 쫓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 볼러의 골밑 진입을 막지 않으면 쉬운 득점 찬스가 나므로 백스크리너의 수비수는 골밑에 머물러야 하고 그 사이 백스크리너가 3점 라인으로 빠져나온다면 공이 전달되는 순간 완벽한 3점 찬스를 갖게 된다. 즉 피켄롤 상황에서 빅맨 수비수가 자신 앞에 있는 볼러에게 신경을 쓰다 뒤에서 거는 스크린을 피하지 못하면 발이 묶여 쉬운 득점을 허용하게 되고, 몸 뒤에서 거는 스크린에 신경을 쓰다 앞에 있는 볼러를 놓칠 수 있으며, 백스크린을 피했다 하더라도 백스크리너의 수비수는 골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스크린 이후 외곽으로 나간 백스크리너에게 3점 찬스를 허용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스페인 피켄롤의 전술적 의미는 기존 피켄롤 공수인 볼러와 빅맨끼리의 2대2 대결에서 수비의 핵심인 빅맨을 외곽 자원의 백스크린으로 수비 동선을 차단함으로써 공격팀은 볼러와 빅맨으로 공격하는 반면 수비는 외곽 자원 2명으로만 수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골밑 수비의 높이를 낮추는 데 있는 것이다. 백스크린 하나만 추가되면 되는 전술이기에 가성비 넘치는 전술이라 생각한다.